네,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이 여인은 오늘 대를 못 잇는다는 이유로 시댁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몰랐지요. 며느리가 이미 임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며느리를 쫓아낸 시어머니는 곧바로 새 색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악명이 퍼져 아무도 오지 않았지요. 바로 그때 소문이야 남들이 하는 말이지요. 직접 모셔보지 않고서야 어찌 알겠습니까? 한 여인이 스스로 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겁을 먹고 피하는 집에 왜 이 여인만 자청해서 들어온 걸까요? 그리고 이 집안에는 돌아가신 시아버지만이 알고 있던 시어머니의 비밀이 묻혀 있었습니다. 과연 이 세 여인의 비밀이 부딪혔을 때 이 집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손녀 야담입니다. 시작하기 전 댓글에 건강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손녀가 읽으면서 한 분 한 분 꼭 건강하시길 마음 담아 빌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충청도 은진고을에 큰 기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넓은 논밭을 거느린 집이었지요. 이 집의 안주인 윤씨 마님은 예순을 바라보는 여인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우렁차고 등이 곧아서 마을 사람들이 함부로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그 큰 기와집에 3년 전 며느리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분이 23세 시집온 여인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의지할 친척 하나 없는 처지였지요. 새벽녘 닭이 울기도 전에 안방에서 윤씨 마님의 호통이 터졌습니다. 밥은 언제 하느냐?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부뚜막에 불을 안 떼. 분이가 벌떡 일어나 정지로 뛰어갔습니다. 쌀독을 여러 쌀을 벗어 씻고 부뚜막에 불을 지폈지요.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이 시각에 일어나 밥을 지은 손이었지요. 그런데 정지문 앞에 인기척이 섰습니다. 윤씨 마님이 문설주에 어깨를 기대고 가마솥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물이 너무 많다. 밥을 짓느냐, 죽을 쓰느냐. 분이가 바가지로 물을 덜어냈습니다. 윤씨 마님이 돌아서며 중얼거렸지요. 3년을 가르쳐도 밥 하나 못 짓는 년. 밥이 되자 분이는 밥상 2개를 차렸습니다. 윤씨 마님의 상에는 반찬 5가지, 분이의 상에는 1가지였습니다. 이것은 분이가 시집온 첫날부터 정해진 규칙이었지요. 윤씨 마님이 직접 정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도 못 낳는 것이 밥상까지 차려받으려고 하느냐. 내 밥값은 내가 일해서 치르는 거다. 그 뒤로 분이의 상에 반찬이 1가지 이상 오른 적은 한 번도 없었지요.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한마디 불만을 입에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사랑채에서 따로 밥을 먹었지요. 윤씨 마님은 아들 상에 항상 고기를 올렸습니다. 오늘은 장날이었습니다. 아침 밥상을 거둔 분이에게 윤씨 마님이 장바구니를 내밀었지요. 장에 가서 두부 사와라. 가는 길에 이 집 앞 도랑을 쳐라. 풀이 무릎까지 올라왔다. 분이는 먼저 대문 밖 도랑으로 나갔습니다. 낫으로 풀을 베는데 손바닥이 쓰라렸지요. 3년 동안 생긴 물집 위에 또 물집이 잡혔습니다. 도랑을 치고 장에 다녀오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고 저녁 밥상을 차렸습니다. 해가 질 때쯤 분이의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저녁 밥상을 받은 윤씨 마님이 국을 한 숟갈 뜨더니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국이 짜다. 분이가 고개를 숙였지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윤씨 마님이 밥상을 밀어냈습니다. 그릇이 쏠리며 국물이 흘렀지요. 3년을 살아도 간 하나 못 맞추고 아이 하나 못 낳고 대체 뭘 하자고
이 집에 붙어 있느냐? 분이는 밀려난 밥상을 거두어 정지로 가져갔습니다. 등 뒤에서 윤씨 마님의 말이 따라왔지요. 시아버지 살아 계실 때도 자식 못 낳는 계집은 내쫓는 게 이 집안 법도였다. 이번 달 안에 너를 내쫓을지 말지 결정하마. 분이는 정지의 밥상을 내려놓고 잠시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런데 분이의 손이 저도 모르게 자기 배 위로 갔지요. 열흘 전부터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며칠 전 장터에서 몸의 변화를 감지했을 때 분이는 믿지 못했지요. 3년 동안 소식이 없었는데 이제야 온 것이었습니다. 기뻐해야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이의 얼굴에 기쁨은 없었지요. 안방 쪽에서 윤씨 마님의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쓸모없는 것 빨리 내보내고 새 색시를 드려야지. 분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 집에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는 분이의 것이 아니었지요. 윤씨 마님의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3년을 지켜보았습니다. 윤씨 마님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지요. 쓸모가 있으면 두고 없으면 버렸습니다. 분이 자신이 그 증거였습니다. 아이도 다를 바 없을 것이었지요. 대를 잇는 도구로 쓰이다가 쓸모가 다하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분이는 배 위에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그렇게 키울 수 없었지요. 분이는 결심했습니다. 말하지 않겠다. 쫓겨나겠다. 나가서 이 아이를 내 손으로 키우겠다. 며칠 뒤 아침이었습니다. 마당에 보따리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안방문이 열리고 윤씨 마님이 나왔습니다. 오늘 나가라. 3년 동안 배 한 번 안 부르더니 대체 못하러 밥을 축 내고 앉았느냐. 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윤씨 마님이 보따리를 집어들더니 대문 밖으로 내던졌지요. 어서 꺼져라. 분이가 대문 밖으로 나가 보따리를 집어들었습니다. 등 뒤에서 윤씨 마님의 목소리가 날아왔지요. 다시는 이 대문 앞에 얼씬거리지 마라. 분이가 보따리를 안고 걸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랑채 앞에 남편이 서 있었지요. 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분이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지금 이 배 속에 당신의 아이가 있다고 그 한마디만 하면 남편이 분이를 붙잡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뒤에서 윤씨 마님이 소리쳤지요. 뭘 서 있느냐 들어가라. 남편은 한마디 말도 없이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분이는 남편의 등을 보았습니다. 3년이었지요. 윤씨 마님이 밥상을 밀어낼 때도 새벽부터 일을 시킬 때도 마을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줄 때도 이 남편은 한 번도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있었지만 없는 사람처럼 굴었지요. 분이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요. 분이가 향한 곳은 고향도 친정도 아니었습니다. 친정은 부모가 돌아가시고 빈집만 남아 있었지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분이는 장터가 있는 다른 마을 읍내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할머니는 분이에게 장터 뒤편에 빈걸어서 반나절 거리였지요. 다리가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 때쯤 장터에 도착했지요. 장은 이미 파한 뒤였습니다. 장터 한켠에서 떡을 팔던 할머니가 좌판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할머니 앞에 주저앉았지요. 할머니가 놀라서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가, 어디서 왔느냐? 얼굴이 하얗게 질렸구나. 분이는 사정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분이의 손을 보았지요. 물집 투성이었지만 게으른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떡 빚는 거 할 줄 아느냐? 분이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윤씨 마님 밑에서 3년 동안 온갖 음식을 다 만들었습니다. 떡은 그 중에서 가장 자신 있었지요. 광을 내주었습니다. 좁았지만 비는 새지 않았지요. 그날 밤 분이는 빈 광에 보따리를 풀고 앉았습니다. 아내는 옷까지 몇 벌과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물려준 은비녀 하나뿐이었지요. 분이는 배를 쓸어내리며 혼자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키운다. 저 집에는 절대 안 보낸다. 다음 날 새벽부터 분이는 할머니의 떡 좌판에서 품을 팔았습니다. 쌀을 불리고 떡을 찌고 좌판을 폈지요. 윤씨 마님 밑에서 했던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분이를 구박하지 않았지요. 할머니가 떡을 빚는 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손이 참 야무지다. 분이는 시집 온 뒤 3년 만에 처음으로 칭찬을 들었습니다. 코끝이 시큰해졌지만 고개를 숙여 눈가를 감추었지요. 한편 윤씨 마님은 분이가 나간 그날 저녁 남편을 불러 앉혔습니다. 내일부터 새 색시를 물색한다. 이번에는 건강하고 골반 넓은 아이로 들여야 한다. 남편은 밥상 앞에 앉아 숟가락질만 했지요. 윤씨 마님이 재촉했습니다.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뜻대로 하십시오. 윤씨 마님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런데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윤씨 마님이 중매쟁이를 불러들였지만 중매쟁이의 표정이 밝지 않았지요. 마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변에서 꺼리십니다. 며느리를 쫓아냈다는 소문이 돌아서 딸을 보내겠다는 집이 나서질 않습니다. 윤씨 마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대도 못 잇는 쓸모없는 며느리를 내보낸 게 잘못이란 말이냐? 중매쟁이가 머리를 그적이며 대답했지요.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딸 가진 집에서 겁을 내는 것입니다. 윤씨 마님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혼수를 넉넉히 쳐줄 테니 다시 알아봐라. 중매쟁이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지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큰 기와집 마님이 며느리를 아이 못 낳는다고 내쫓았다더라. 그 며느리가 3년을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지만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지요. 윤씨 마님에게 쌀을 꾸거나 돈을 빌린 사람이 여럿이었습니다. 빚이 있으니 입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지요. 분이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분이의 몸이 달라지는 것을 눈치챘지요. 며칠째 분이가 아침마다 부뚜막 위로 가서 구역질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아가, 혹시 몸에 아이가 있느냐? 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지요. 시어머니한테는 말 못했습니다. 이 아이를 저 집에서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한참을 말없이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떡 반죽을 분이 앞에 놓았지요. 그래, 내가 키워라. 내가 도와줄 테니. 한편 남편은 분이가 떠나고 한결 편해졌습니다. 윤씨 마님의 잔소리가 분이에게 쏠려 있을 때는 자신도 눈치를 봐야 했는데 잔소리할 대상이 사라지니 윤씨 마님이 아들에게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진 것이었지요. 남편은 저녁마다 장터 쪽 주막에 나가 술을 마셨습니다. 주막 안쪽 방에서 노름판이 벌어지는 것이 보였지요. 엽전이 오가고 사내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판이었습니다. 남편은 구경만 했습니다. 아직은 달이 바뀌고
또 바뀌면서 분이의 배가 불러왔습니다. 할머니가 무거운 일을 도맡았지요. 쌀가마를 나르고 시루를 올리는 일은 할머니의 몫이었습니다. 분이는 좌판 앞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절구에 콩고물을 빻고 팥을 삶아 소를 만들고 떡 모양을 하나하나 잡았지요. 장터 사람들은 분이의 사정을 몰랐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지요. 하지만 배가 부른 여자가 홀로 좌판 앞에 앉아 손을 쉬지 않는 모습을 보면 안쓰럽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둘 생겼습니다. 옆 좌판의 생선 장수 안악이 어느 날 조기 한 마리를 분이 앞에 슬쩍 놓고 갔지요. 분이가 놀라서 돌아보자 생선 장수 안악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배 속 아이한테 좋은 거다. 됐으니 받아라. 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찬기가 온 것은 늦가을 새벽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소처럼 광 쪽으로 갔다가 안에서 이를 악물고 벽을 짚고 있는 분이를 발견했지요. 할머니가 부뚜막으로 달려가 물을 끓이고 포대기를 꺼내 준비했습니다. 가까운 곳에 산파가 없었지요. 할머니가 직접 아이를 받아야 했습니다. 분이가 땀을 쏟으며 힘을 주었습니다. 할머니가 분이의 손을 잡고 말했지요. 조금만 더 힘내라, 아가. 거의 다 됐다. 분이가 마지막으로 온몸에 힘을 실었습니다. 해가 뜰 무렵 광 안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렸지요. 자네 아이였습니다. 할머니가 포대기에 아이를 감싸 분이의 품에 안겨주었지요.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이 있었고 서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이가 아이를 안고 처음 한 말은 이것이었지요. 고맙다. 내가 와줘서. 분이는 아이의 이름을 돌이라 지었습니다. 돌처럼 단단하게 자라라는 뜻이었지요. 산후 열흘이 지났을 때 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말렸지요. 몸이 안 추슬렸는데 벌써 일어나면 어쩌느냐. 분이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이 아이 먹일 것은 제가 벌어야지요. 할머니가 한 번 더 말렸습니다. 며칠만 더 누워 있어라. 내가 좌판을 보고 있으마. 분이가 고개를 저었지요. 할머니한테 신세만 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할머니가 더 말리지 못했습니다. 분이는 등에 도리를 엎고 떡을 빚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그 모습을 처음에는 안쓰러운 눈으로 보았지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떡집 떡 맛이 달라졌다는 것이었지요. 할머니의 떡도 맛이 좋았지만 분이의 손에서 나오는 떡은 한 단계가 달랐습니다. 찹쌀에 물을 잡는 솜씨가 남달랐지요. 물이 한 모금만 많아도 떡이 무르고 한 모금만 적어도 딱딱해지는데 분이는 그 경계를 손끝으로 잡아냈습니다. 이 솜씨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윤씨 마님 밑에서 3년 동안 수백 번 떡을 빚으며 몸에 밴 감각이었지요. 윤씨 마님은 떡 맛에 유난히 까다로웠습니다. 조금이라도 질기면 숟가락을 내려놓았고 묽다 싶으면 밥상을 밀어냈지요. 분이는 밥상이 밀려날 때마다 다음번에는 물을 한 모금 줄이고 그 다음에는 반 모금 늘리며 맞추었습니다. 그 까다로운 입에 맞추느라 분이의 떡 솜씨는 장터 어느 떡집보다 정교해진 것이었지요. 손님이 하나둘 늘었습니다. 할머니가 감탄했지요. 아가, 내 손에서 나오는 떡은 다르구나. 그런데 분이는 떡만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터에서 팔다 남아 값이 떨어진 콩을 사들여 매주를 쏘았지요. 윤씨 마님의 집에서 된장 담그는 법을
익혀둔 덕이었습니다. 윤씨 마님은 이 집 된장 맛이 곧 가문의 격이라며 해마다 분이에게 된장을 담그게 했지요. 분이의 된장은 짜지 않고 깊었습니다. 된장 맛이 좋다는 소문이 퍼지자 떡을 사러 왔다가 된장까지 사가는 손님이 생겨났지요. 이 무렵 윤씨 마님의 집에서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중매쟁이가 거의 1년 가까이 드나들었지만 마땅한 처자를 구하지 못한 것이었지요. 윤씨 마님의 악명 때문이었습니다. 혼수를 넉넉히 쳐주겠다 해도 딸을 보내겠다는 집이 없었지요. 윤씨 마님의 조바심이 극에 달했을 때 한 처자가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금이라는 여인이었지요. 얼굴이 반반하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중매쟁이가 놀라서 말했지요. 마님, 이 처자는 제가 데려온 게 아닙니다. 직접 찾아왔습니다. 윤씨 마님이 금이를 위아래로 살폈습니다. 소문을 듣고도 왔느냐? 금이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지요. 소문이야, 남들이 하는 말이지요. 직접 모셔보지 않고서야 어찌 알겠습니까? 윤씨 마님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마음에 든다. 윤씨 마님은 금이를 며느리로 들였습니다. 금이는 윤씨 마님 앞에서 고분고분했지요. 어머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윤씨 마님은 흡족해했습니다. 분이와는 달랐지요. 분이는 조용하기만 하고 반응이 없었지만 금이는 윤씨 마님이 원하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윤씨 마님이 아이는 언제쯤 될까 하면 금이는 이원 말이 좋은 소식이 곧 있을 거라 했습니다라고 대답했지요. 윤씨 마님이 듣고 싶은 말을 정확히 해주는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금이는 윤씨 마님 앞에서와 혼자 있을 때가 달랐습니다. 남편이 저녁에 주막으로 나가고 윤씨 마님이 안방에 들면 금이는 찬장을 열었지요. 안에 든 은전을 꺼내 하나하나 세웠습니다. 다 센 뒤 방으로 돌아가 작은 종이에 무언가를 적었지요. 빼곡한 글씨였습니다. 금이는 그 종이를 치마 속에 감추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은 새 아내가 들어와도 달라지는 것이 없었지요. 저녁이면 주막으로 나갔습니다. 노름판 구경이 구경으로 끝나지 않았지요. 처음에는 엽전 몇 잎을 걸었습니다. 잃어도 술값 정도라 대수롭지 않았지요. 하지만 한 번 따는 맛을 보고 나니 그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판돈이 조금씩 커졌지요. 이기면 그 자리에서 술판을 벌였고 지면 다음 판에서 딸 궁리만 했습니다. 곧간 문을 열어 돈주머니에 은전을 쓸어 넣는 횟수가 잦아졌지요. 하지만 윤씨 마님의 관심은 아들이 밤에 어디를 가는지가 아니었습니다. 윤씨 마님의 모든 신경은 금이의 배에 쏠려 있었지요. 석 달이 지나도 금이의 배에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윤씨 마님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왜 아직이냐? 몸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냐? 금이가 눈을 내리깔고 대답했습니다. 의원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거라 했습니다. 보약을 좀 더 써보면 어떻겠습니까? 윤씨 마님은 마을 약방에 가서 보약을 지어왔지요. 비싼 녹용까지 넣었습니다. 금이에게 매일 다려 먹였지요. 반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금이는 포기하지 않는 척을 했지요. 이번 달에는 느낌이 좋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윤씨 마님은 분이 때와 다르게 금이를 바로 내치지 못했습니다. 금이가 계속 희망을 주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금이를 쫓아내면 세 번째 며느리를 구해야 하는데 두 번째도 이렇게 힘들었으니 세 번째는 더 어려울 것이라는 셈이 있었지요. 1년이 넘어갔습니다. 윤씨 마님의 조바심이 한계에 다다랐지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윤 씨 마님이 안방에 혼자 앉아 등잔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혼잣말이 새어나왔지요. 나도 그때 그렇게 기다렸다. 다리 차도 소식이 없어서 윤 씨 마님의 손이 자신의 배 위로 갔습니다. 쓸어내리듯 만졌지요. 먼 곳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 마님은 곧 고개를 세차게 흔들더니 손을 내리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장터에서는 분이의 장사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지요. 도리는 분이의 등에 엎여 세상 구경을 하며 자랐습니다. 이제 걸음마를 뗐지요. 장터 사람들이 도리를 예뻐했습니다. 좌판 사이를 비틀비틀 걸어다니는 도리를 보고 생선 장수 안악이 웃었고 포목 장수가 천 조각으로 작은 주머니를 만들어 쥐어주기도 했지요. 분이는 번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내준 빈광의 벽에 흙을 새로 바르고 문짝을 달고 작은 아궁이를 놓았지요. 살림집의 모양이 조금씩 갖춰져 갔습니다. 분이의 눈에는 윤 씨 마님 밑에서 3년을 구박받을 때 없었던 빛이 있었습니다. 지치지만 꺼지지 않는 눈이었지요. 도리가 5살이 되었습니다. 분이의 떡 좌판은 장터에서 줄이 가장 긴 가게 중 하나가 되었지요. 할머니는 나이가 들어 이제 좌판 앞에 앉아 손님을 맞는 일만 했습니다. 떡을 찌고 반죽하는 일은 분이가 전부 맡았지요. 분이가 새벽부터 떡을 찌면 도리는 그 옆에 앉아 콩고물을 빻았습니다. 5살 치고 손이 야무졌지요. 절구를 잡는 자세가 어른 못지 않았습니다. 장터 상인들이 지나가다 도리의 손놀림을 보고 놀랐지요. 저 꼬맹이가 콩고물을 저렇게 고르게 빻다니. 도리는 어머니가 하는 일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따라하며 자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도리의 재주는 콩고물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분이가 콩을 사러 갔지요. 콩 장수가 값을 불렀습니다. 한 말에 20냥이요. 분이가 돈주머니를 열려는데 옆에 있던 도리가 분이의 치마를 잡아당겼지요. 어머니, 어제 저 아저씨가 옆집 아주머니한테는 15냥이라고 했어요. 분이가 놀라서 도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콩 장수가 당황했지요. 아이가 뭘 안다고. 도리가 콩 장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제 오후에 저 아주머니가 콩을 사갔어요. 그때 아저씨가 15냥이라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왜 올랐어요? 콩 장수가 할 말을 잃었지요. 결국 값을 깎아주었습니다. 장터 상인들이 웃었습니다. 이 녀석이 장터 값을 다 외우고 있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도리는 장터 물건 값의 흐름을 기가 막히게 읽었지요. 포목 장수가 새 비단을 풀어놓으면 도리가 다가가 만져보았습니다. 아저씨, 이 비단은 지난번 것보다 올이 굵어요. 그런데 값은 더 비싸네요. 포목 장수의 눈이 동그래졌지요. 내 눈썰미가 장사꾼보다 낫구나. 생선 장수가 아침에 생선을 깔면 도리가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저씨, 이 조기는 아가미가 선홍색이 아니에요. 어제잡이가 아니라 그제잡이지요? 생선 장수가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지요. 이 꼬맹이 때문에 장사를 못하겠네. 하지만 미워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기특해하는 웃음이었지요. 상인들 사이에서 도리의 별명이 생겼습니다. 꼬마 장사꾼. 이 별명이 장터를 넘어 인근 마을까지 퍼졌지요. 장터에 떡집 안악의 아들이 있는데 5살짜리가 물건 값을 줄줄 외운다더라. 그 아이가 가리킨 물건을 사면 손해볼 일이 없다더라. 소문이 퍼지면서 도리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 속에 도리의 출신 이야기가 섞여 들기 시작했지요.
떡집 안하기 시댁에서 쫓겨난 여자라던데. 시댁이 어디냐? 저 너머 마을에 큰 기와집이라더라. 장터 아이들이 도리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아버지가 큰 기와집 도련님이라며? 도리는 처음 듣는 말에 멍해졌지요. 그날 저녁 도리가 집에 돌아와 분이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나 아버지가 있어요? 분이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떡 반죽을 치던 손에서 힘이 빠졌지요. 분이는 반죽을 내려놓고 도리를 앉혔습니다. 눈을 맞추었지요. 돌아, 아버지는 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은 아니다. 도리가 물었습니다. 왜요? 분이가 잠시 말을 골랐지요. 어머니가 너를 지키려고 그런 거다. 도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나를 지키려면 왜 아버지랑 같이 못 살아요? 분이가 도리의 손을 잡았지요. 너는 여기서 어머니랑 사는 게 내 삶이다. 아버지 이야기는 내가 더 크면 해줄게. 도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에 물기가 맺혔지요. 분이가 도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도리의 작은 등이 떨렸지요. 그날 밤 분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문이 퍼지고 있었지요. 윤씨 마님의 귀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분이는 다음 날부터 장사 방식을 바꾸었지요. 직접 좌판에 나서는 대신 떡을 만들어 다른 상인에게 넘기는 비중을 늘렸습니다. 도리가 장터에 나서는 횟수를 줄였지요. 할머니에게 사정을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알면 아이를 빼앗으려 할 겁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았다. 도리는 내가 눈여겨보마. 하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소문은 장터 마을을 넘어 윤씨 마님이 사는 마을에까지 흘러들어간 것이었지요. 윤씨 마님의 집에서 부엌일을 하던 종이 장터에 심부름을 갔다가 돌아와 말했습니다. 마님, 장터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사옵니다. 윤씨 마님이 눈을 들었지요. 무슨 소문이냐? 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 며느리가 장터에서 떡집을 하는데 사내 아이를 낳았다 합니다. 5살쯤 되었다 하고 장사 재주가 기막히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윤씨 마님의 숟가락이 밥상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샘이 돌아갔지요. 분이를 쫓아낸 것이 6년 전이었습니다. 쫓아낼 때 아이가 없었지요. 쫓겨난 뒤에 낳았다면 쫓아내기 직전에 이미 배 속에 아이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윤씨 마님의 손이 떨렸지요. 그년이 아이가 있으면서 숨기고 나갔단 말이냐? 윤씨 마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것이 있었지요. 간절함이었습니다. 손자였습니다. 사내 아이였습니다. 윤씨 마님은 종을 다시 불러 앉혔습니다. 내일 장터에 가서 그 아이를 직접 봐라. 얼굴이 우리 집안 사람을 닮았는지 확인하고 와라. 윤씨 마님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종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다음 날 종이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떡집 근처를 어슬렁거리며 도리를 살폈지요. 떡을 사는 척 이 좌판 저 좌판을 기웃거리다가 떡집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도리는 어머니 옆에 앉아 떡을 포장하고 있었지요. 종이 좌판 앞에 서서 말을 걸었습니다. 꼬마야, 떡 하나 줄 수 있겠느냐? 도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종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었지요. 장터에 오는 보통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옷이 깨끗했습니다. 소매에 얼룩 하나 없었고 손에 흙이 묻어 있지 않았지요. 장터 사람들은 손에 흙이 묻어 있거나 물이 밴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바치를 하는 사람은 손톱 밑에 흙이 끼어 있고 장사를 하는 사람은 물건을 나르느라 손바닥이 거칠었습니다. 도리가 종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지요. 떡은 저기서 사시면 돼요. 어머니한테 돈을 내셔야 해요. 종이 도리의 눈빛에 당황했습니다. 떡을 사겠다는 말을 꺼내려는데 도리가 먼저 돌아서서 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도리가 분이의 귀에 대고 조용히 말했지요. 어머니, 저 아저씨 이상해요. 떡 사러 온 사람 같지 않아요. 손에 흙이 하나도 없어요. 분이가 고개를 들어 종을 보았습니다. 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얼굴을 알고 있었지요. 윤씨 마님의 집에서 3년을 살면서 매일 보았던 얼굴이었습니다. 윤씨 마님의 종이었습니다. 분이는 도리를 등 뒤로 보냈지요. 떡 써는 칼을 손에 쥔 채 종과 눈을 마주했습니다. 종이 분이의 눈빛을 읽고 후다닥 자리를 떴습니다. 도리가 물었지요. 어머니, 저 아저씨 왜 도망가요? 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그날 저녁 분이는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심각해졌지요. 직접 오진 않았고, 아직은요. 하지만 다음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할머니가 한참 생각에 잠기더니 장터상인 몇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포목 장수, 생선 장수, 객주 주인이 할머니의 집에 앉았지요. 할머니가 사정을 풀어놓았습니다. 떡집 안악에 아이를 노리는 사람이 있다. 시어머니 쪽에서 보낸 사람이다. 낯선 이가 아이에게 접근하면 알려달라. 포목 장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떡집 아주머니가 장터에 온 뒤로 떡도 잘 팔리고 마을 분위기가 좋아졌소. 그 아이를 빼앗기면 안 되지. 생선 장수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내 좌판 옆에서 매일 보는 아이요. 내가 눈을 떼지 않겠소. 객주 주인도 한마디 보탰지요. 장터에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내가 먼저 알아채겠소. 객주를 거쳐 가는 사람이 태반이니까. 분이가 장터에서 6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이 순간 방패가 된 것이었습니다. 윤씨 마님의 집에서는 종이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아이가 도련님을 빼닮았습니다. 코며 눈이며 영락없는 이 집안 핏줄입니다. 윤씨 마님의 입꼬리가 올라갔지요. 하지만 종이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전 며느리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아이를 등 뒤로 숨기고 칼을 쥐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윤씨 마님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냐? 종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죠. 그 아이가 보통이 아닙니다. 제 옷차림만 보고 장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눈치챘습니다. 윤씨 마님이 이를 갈았지요. 그년이 아이를 안 내놓겠다는 거냐? 윤씨 마님은 다른 수를 썼습니다. 종에게 다시 명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한테 직접 접근해라. 맛있는 것을 주고 꿰어라. 종이 다시 장터에 나타났지요. 이번에는 엿을 한 보따리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장터 상인들이 이미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종이 도리에게 엿을 내밀며 다가가자 옆 좌판의 포목 장수가 큰 소리로 말했지요. 이봐, 남의 집 아이한테 왜 자꾸 접근하시오? 종이 움찔했습니다. 생선 장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 어제도 왔었소. 떡집 아이한테 말을 걸다 도망갔소. 장터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종에게 쏠렸지요. 종은 엿을 거두고 도망치듯 장터를 빠져나갔습니다.
두 번째 시도도 실패했습니다. 윤씨 마님의 조바심이 극에 달했습니다. 마당을 서성이며 궁리했지요. 직접 장터로 가야 하는 것인가. 하지만 체면이 걸렸습니다. 쫓아낸 며느리를 직접 찾아가는 것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꼴이었습니다. 윤씨 마님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지요. 한편 곳간의 은전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윤씨 마님이 가끔 곳간 문을 열어 확인하면 분명 지난번보다 적었습니다. 한 번은 은전 자루를 직접 세어보기까지 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손자 문제가 더 급했습니다. 은전이 줄어드는 이유를 따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윤씨 마님은 스스로 납득하고 넘어갔습니다. 금이 보약값이 드니까 줄지. 녹용이 얼마나 비싼데. 곳간 문을 닫고 안방으로 돌아갔지요. 남편은 이 모든 소동과 무관하게 저녁마다 주막에 나갔습니다. 노름판에 판돈이 냥 단위로 올라간 지 오래였습니다. 남편이 곳간에서 돈을 꺼내는 것은 언제나 새벽이었습니다. 윤씨 마님이 잠들고 금이가 방에 들어간 뒤 남편은 곳간 문을 살짝 열고 은전을 주머니에 쓸어 넣었습니다. 윤씨 마님은 곳간에 돈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면서도 아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제 자식이 제 집 곳간을 털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것이었지요. 금이가 장터에 나가는 횟수가 부쩍 늘었습니다. 전에는 윤씨 마님이 시키는 심부름 외에는 밖에 나가지 않던 금이가 이제는 이틀에 한 번꼴로 나갔지요. 의원을 만나러 갑니다. 그것이 금이가 내미는 이유였습니다. 윤씨 마님은 처음에 열심히 알아보는구나 하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 윤씨 마님의 마음에 가시가 하나 박혔습니다. 금이가 장터에서 돌아왔는데 품에 아무것도 없었지요. 의원에게 갔다면 약봉지라도 있어야 했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윤씨 마님이 물었지요. 약은 어디 있느냐? 금이가 잠깐 눈을 피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약은 내일 지어 온다 했습니다. 윤씨 마님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하지만 더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며칠 뒤 금이가 또 장터에 나갔습니다. 이번에도 빈손으로 돌아왔지요. 윤씨 마님은 이번에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금이가 방에 들어간 뒤 금이의 행동을 떠올렸지요. 금이가 돌아올 때마다 치마 속에 손을 넣어 무언가를 확인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약봉지가 아니었습니다. 종이 같은 것이었지요. 윤씨 마님의 의심이 커졌습니다. 다음에 금이가 장터에 나간 사이 윤씨 마님이 금이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옷장 서랍을 하나하나 열었지요. 속옷 사이를 뒤졌습니다. 접힌 종이가 나왔습니다. 윤씨 마님이 종이를 펼쳤지요.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아이는 잘 있다. 걱정 마라. 돈이 더 필요하다. 윤씨 마님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이 글씨는 남편의 것이 아니었지요. 남편의 글씨체를 윤씨 마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남자였지요. 윤씨 마님이 종이를 쥔 채 대청마루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지요. 아이는 잘 있다. 금이에게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낳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전에 낳은 아이였지요.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어딘가에 맡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금이는 이 집에 들어오면서 아이를 다른 곳에 맡기고 온 것이었지요. 돈이 더 필요하다. 금이가 그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 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곳간에서 빠진 돈 중 일부가
금이의 손을 거쳐 나간 것이었지요. 윤 씨 마님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금이가 소문을 듣고도 스스로 찾아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른 처자들은 겁을 먹고 오지 않았는데 금이만 자청한 이유가 있었지요. 금이는 처음부터 아이를 낳으러 이 집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자기 아이를 키울 돈이 필요했고 이 집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윤 씨 마님의 며느리 노릇을 한 것이었지요. 윤 씨 마님이 그토록 꼼꼼하게 골랐다고 자부했던 새 며느리가 처음부터 속셈을 품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아니, 골라서 들인 것도 아니었지요. 아무도 오지 않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자청한 사람을 감지덕지하며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금이가 장터에서 돌아왔습니다. 대문을 열자 윤 씨 마님이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지요. 윤 씨 마님의 손에 접힌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금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윤 씨 마님이 종이를 금이 앞에 내밀었지요. 이게 뭐냐? 금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금이는 부인하지 않았지요. 대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도 남의 집안 여자를 데려다 가문의 씨를 받으라 강요하셨지요. 윤 씨 마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금이가 말을 이었지요. 저는 제 아이를 먹여 살리려고 이 집에 들어온 겁니다. 어머님은 대를 이을 손자가 필요했고 저는 아이를 키울 돈이 필요했습니다. 서로 이용한 거 아닙니까? 윤 씨 마님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금이의 뺨을 쳤지요. 당장 나가라. 금이가 보따리를 쌌습니다. 금이는 울면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보따리를 싸면서 찬장에 손을 넣어 은전을 한 줌 쥐어갔지요. 윤 씨 마님이 뒤늦게 찬장을 열었을 때 은전이 또 줄어 있었습니다. 윤 씨 마님은 이를 악물었지요. 도둑년. 금이를 쫓아낸 뒤 윤 씨 마님은 곳간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은전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금이가 빼돌린 양보다 더 많이 줄어 있었지요. 윤 씨 마님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금이가 더 많이 가져간 것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년이 4년 동안 얼마를 빼돌렸는지 모르겠구나. 윤 씨 마님의 머릿속의 아들은 의심 대상이 아니었지요. 윤 씨 마님은 남편을 불렀습니다. 금이는 내쫓았다. 사기꾼이었다.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몰래 키우면서 우리 곳간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 남편이 고개를 긁적였습니다. 윤 씨 마님이 남편의 멱살을 잡았지요. 듣고 있느냐?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 씨 마님이 소리쳤지요.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다. 장터에 가서 전 며느리를 만나라. 아이를 데려와라. 무릎을 꿇어서라도 데려와라. 남편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이요? 무슨 아이 말씀입니까? 윤 씨 마님이 멱살을 더 세게 쥐었지요. 내 자식이다. 전 며느리가 아이를 베고 나갔더라. 장터에서 사내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단 말이다. 남편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쫓아낼 때 분이의 배 속에 아이가 있었다는 것을 남편은 몰랐지요. 윤 씨 마님도 몰랐습니다. 분이 본인만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한숨을 내쉬었지요. 어머니, 제가 무슨 면목으로? 윤 씨 마님이 소리쳤습니다. 면목? 내가 면목을 따질 처지냐? 내 자식이 6년 동안 남의 장터에서 떡이나 팔며 자라고 있단 말이다. 남편이 장터로 갔습니다. 분이의 떡집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요. 장터에서 가장 줄이 긴 가게가 분이의 떡집이었습니다. 남편이 떡집 앞에 섰습니다.
분이가 떡을 포장하다가 고개를 들었지요. 6년 만이었습니다. 분이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놀라지 않았지요. 윤 씨 마님이 종을 보내고 또 종을 보냈습니다. 다음은 남편 차례의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지요.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도리를 한 번만 보면 안 되겠느냐. 분이가 대답했지요. 당신은 내가 쫓겨나던 날 고개를 돌렸잖아요. 남편이 움찔했습니다. 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알고 있었지요? 어머님이 나를 내쫓는다는 걸.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을 열지 못했지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머님이 날 구박할 때 한 번도 말리지 않았어요. 밥상을 밀어내도, 마을 앞에서 망신을 줘도, 새벽부터 일을 시켜도 당신은 사랑채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입을 열려 했습니다. 분이가 먼저 말했지요. 그게 편했으니까 그런 거지요. 어머님의 잔소리가 나한테 쏠리면 당신은 자유로웠으니까. 남편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분이의 눈에서 마지막 미련이 사라졌습니다. 이 남편은 몰라서 말리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면서 방관한 것이었지요. 분이가 말했습니다. 돌아가세요. 도리는 내 아이입니다. 당신의 아이가 아니에요. 남편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돌아가는 남편의 등이 작아졌지요. 분이는 그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움도 없었고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냥 끝난 사이였지요. 도리가 안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아까 그 아저씨 누구예요? 분이는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손님이었다. 도리가 고개를 갸우뚱했지요. 넋은 안 사갔는데요? 분이가 도리의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안 살 수도 있지. 금이가 쫓겨난 뒤 시어머니의 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드러난 것은 종의 품삯이었지요. 시어머니 집에는 부엌일을 맡은 종과 밭일을 돕는 종,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곳간에 돈이 줄면서 시어머니가 품삯 지급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에 주마. 다음 달이 되면 또 말을 바꿨지요. 수확철에 한꺼번에 정산아마.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두 달이 석 달이 되었습니다. 밭일 종이 먼저 짐을 쌌습니다. 마님, 저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품삯을 석 달째 못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호통을 쳤지요. 은혜도 모르는 놈. 이 집에서 밥을 먹고 지붕 아래서 잤으면 그게 품삯이지. 종이 고개를 숙인 채 답했습니다. 마님, 저도 처자식이 있사옵니다. 시어머니가 이를 악물었지요. 그래, 꺼져라. 하지만 떠나는 사람을 붙잡을 돈이 없었습니다. 부엌 종만 남았는데 그마저도 얼마나 버틸지 모를 일이었지요. 시어머니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빨래를 직접 했습니다. 손이 서툴러 방망이로 옷감을 내리치는데 무명적삼이 찢어져 나갔지요. 바로 이 무렵 쫓겨난 금이는 장터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금이가 장터를 지나다가 며느리의 떡집 앞에서 발을 멈추었지요. 금이는 며느리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 며느리를 욕할 때마다 생김새를 묘사했기 때문이었지요. 코가 낮고 눈이 작은 년, 얼굴에 복이 없어서 아이도 못 낳았지. 시어머니의 묘사와 실물은 달랐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고단함이 배어 있었지만 눈이 또렷하고 턱선이 단단했지요. 금이가 며느리 앞에 섰습니다. 당신이 전 며느리지요?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나도 쫓겨났소. 저 집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며느리가 좌판 위에 시루떡 한 조각을 잘라 금이에게 내밀었습니다. 금이가 떡을 받아 한 입 베어 물고 눈물을 닦았지요. 며느리가 묻지 않았는데도 금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소. 나는 그 집 재산을 보고 들어간 거요. 내 아이를 먹여 살릴 돈이 필요했소. 며느리가 가만히 들었습니다. 금이가 코를 훌쩍이며 말을 이었지요. 근데 들어가 보니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이 텅 비어가고 있더이다. 내가 빼돌린 것보다 훨씬 많이 빠지고 있었소. 며느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빠진 돈이 어디로 간 건지 아시오? 금이가 답했지요. 서방님이 밤마다 주막에 나가지요. 그 주막 안쪽에 노름판이 있소. 새벽에 곧간 문 여닫는 소리가 이틀에 한 번꼴로 들렸소. 어느 밤에 몰래 뒤를 밟았더니 곧간 문을 열고 은전을 주머니에 쓸어 넣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소.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말하지 않았소. 금이가 고개를 저었지요. 말해서 뭘 하겠소. 시어머니가 아들을 의심하겠소. 나를 의심하면 의심했지. 며느리는 이날 처음으로 시어머니, 집안의 속사정을 온전히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고 논밭이 넓었지만 곳간이 비어가고 있었지요. 며느리는 이 정보를 곱씹었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사람은 다급해집니다. 다급해지면 거칠어지지요. 시어머니의 손에 여유가 없어질수록 도리를 빼앗으려는 시도는 더 막무가내가 될 것이었습니다. 금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갈 곳이 마땅치 않소. 며느리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지요. 오늘 하루는 여기서 쉬어 가시오. 금이는 며느리의 빈 광 한켠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이가 보따리를 챙기며 말했지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요. 저 집에서 나온 게 잘한 거요. 며느리는 금이의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얼굴을 했습니다. 금이를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웠지요. 금이도 자기 아이를 위해 발버둥 친 것이었습니다. 방법이 잘못되었을 뿐이었지요. 그날 밤 며느리는 도리를 재우고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의 집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노름으로 돈을 날리고 있었지요.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모르고 손자에게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시어머니가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할 수 없었지요. 며느리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장사를 더 키워야 했습니다. 돈이 있어야 도리를 지킬 수 있었지요. 며느리는 다음 날부터 장사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장터 너머 읍내의 객주의 된장 납품을 시작한 것이지요. 객주 주인이 며느리의 된장을 맛보았습니다. 이 된장은 어디서 담근 거요? 제가 직접 담갔습니다. 객주 주인이 숟갈로 한 술을 더 떴습니다. 맛이 일정하고 깊소. 우리 객주에 묵는 장사꾼들이 좋아할 거요. 매달 얼마나 넣을 수 있소? 며느리가 속으로 계산을 했지요. 지금 담그는 양으로는 장터 판매와 객주 납품을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매주를 더 쑤어야 했고 항아리를 더 놓아야 했지요. 며느리가 할머니와 상의했습니다. 할머니가 장터 뒤편의 빈터를 가리켰지요. 저기에 항아리를 놓을 수 있다. 땅 주인한테 내가 말해볼게. 며느리가 고개를 숙여 감사를 전했습니다. 떡 납품도 시작했지요. 읍내의 큰 주막에서 며느리의 시루떡과 인절미를 찾았습니다. 주막 주인이 매일 아침 떡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새벽이 더 빨라졌지요. 축시에 일어나 떡을 찌고 인시의 장터 좌판을 열고 납품할 떡을 따로 포장해서 도리에게 들려보냈습니다. 도리가 읍내 주막까지 떡 보따리를 이고 갔지요. 5살짜리의 다리로는 왕복 1시간이 걸렸지만 도리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아오면서 주막 주인에게 들은 이야기를 며느리에게 전했습니다. 어머니, 주막 아저씨가 다음 달에는 떡을 더 달라고 했어요. 한양에서 장사꾼들이 많이 내려온다고요. 며느리가 도리의 머리를 쓸어 넘겼지요. 그래, 그럼 떡을 더 쪄야겠구나. 며느리의 손에 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요. 하지만 시어머니 집에서 맨손으로 나온 여자가 6년 만에 만든 돈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은전을 항아리에 넣어 땅에 묻어두었지요. 도리에게 말했습니다. 돌아, 돈은 보이는데 두면 안 된다. 땅속이 가장 안전하다. 도리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며느리의 장사가 읍내까지 닿으면서 번 돈이 제법 쌓였습니다. 며느리는 그 돈의 일부로 장터 옆 빈터의 작은 서당을 열었지요. 서당이라 해봐야 초가 한 채에 마루 하나를 깐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글을 못 배우는 장터 아이들에게는 이보다 귀한 공간이 없었지요. 며느리가 직접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읍내에서 과거에 거듭 떨어져 생계가 막막한 훈장을 찾아갔습니다. 훈장은 초라한 행색에 책만 높이 쌓아둔 선비였지요. 며느리가 마루에 앉아 말했습니다. 제가 품삯을 드릴 테니 아이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훈장이 며느리를 물끄러미 보았지요. 돈은 얼마나 줄 수 있소? 매달 떡 납품 수입의 일부를 드리겠습니다. 훈장이 한참을 뜸을 들이더니 물었습니다. 떡집을 한다 했소? 예. 떡집 안하기 서당을 세운다. 듣기 드문 일이오. 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소? 며느리가 답했지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사람입니다. 장터에서 그를 모르는 아이들이 셈에 속고 문서에 속는 것을 봤습니다. 그를 알아야 세상에 속지 않습니다. 훈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특한 일이오. 좋소, 가르치겠소. 장터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도리도 서당에 다녔지요. 도리는 그를 빠르게 익혔습니다. 천자문을 떼는데 다른 아이들이 석 달 걸릴 것을 도리는 한 달 만에 뗐지요. 장터에서 숫자를 다루던 감각 덕분에 셈은 훈장보다 빨랐습니다. 훈장이 셈 문제를 내면 도리가 다른 아이들보다 먼저 답을 내놓았지요. 훈장이 어느 날 며느리를 따로 불러 귀띔했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이 아닙니다. 글재주도 있지만 셈 감각이 범상치 않소. 읍내 큰 서당에 보내도 될 제목입니다. 며느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도리를 멀리 보내는 것은 아직 불안했지요. 시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답했습니다. 조금 더 두고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 아이를 제 곁에 두어야 합니다. 훈장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사정이 있으신 모양이니 서두르지 마시오. 제목은 때가 되면 스스로 자라는 법이요. 서당 소식이 마을에 퍼지면서 며느리의 평판이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 며느리는 이제 떡집 안악이 아니라 서당을 세운 아주머니로 불렸지요. 아이들의 부모가 며느리를 찾아와 절을 했습니다. 아주머니 덕에 우리 아이가 글을 배웁니다. 며느리가 손을 내저었지요. 아이들이 글을 알아야 세상을 살지요. 제가 한 것은 초가 한 채 올린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시어머니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가 갈렸지요. 쫓아낸 며느리가 장사도 잘 되고 서당까지 열고 사람들의 존경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자신은 종도 떠나고 빨래도 제대로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며느리는 날로 올라가는데 자신은 날로 쪼그라드는 꼴이었지요. 시어머니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가 장터로 직접 나갔지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떡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장터 사람들 다 들어라. 그 떡집도 그 서당도 전부 우리 집안 사람의 씨앗에서 시작된 거다. 우리 집안 핏줄인 아이 덕에 동정표를 받아 장사했으니 전연이 번 것은 당연히 이 집안 몫이다. 다 내놓아라. 장터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돌아보았지요. 좌판 위에 물건을 내려놓는 사람, 걸음을 멈추는 사람, 하나둘 시선이 모였습니다. 며느리가 떡을 썰던 손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요. 어머님, 저는 그 집에서 한 푼도 가져나오지 않았습니다. 보따리 하나 들고 맨손으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끊으려 했습니다. 닥쳐라, 이년아. 내가 무슨 수로 장사를 했겠느냐. 우리 집안 핏줄을 내세워서 며느리가 물러서지 않았지요. 어머님, 제 말을 끝까지 들으십시오. 이 장사는 제 손으로, 제 기술로, 제 시간을 들여 일군 것입니다. 동정표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아이가 저를 도왔지, 아이 때문에 누가 동정해서 떡을 사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그래도 핏줄은 핏줄이다. 우리 집안 손자를 데리고 나갔으니 그 아이가 일한 것은 우리 몫이다. 며느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지요. 어머님, 저를 내쫓으신 건 어머님입니다. 내쫓으실 때 아이가 있는 줄도 모르셨지요. 재산을 나눠주신 적도 없습니다. 송사를 걸어도 제가 어머님께 드릴 것도 어머님이 제게 요구하실 것도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졌다가 다물어졌습니다. 할 말이 없었지요. 며느리가 한 말에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수십 개의 눈이 시어머니를 보고 있었지요. 포목 장수, 생선 장수, 객주 주인, 서당 아이들의 어머니들, 장터의 모든 사람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를 악문 채 돌아갔지요. 뒷모습이 뻣뻣했지만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간 그날 밤 다른 술을 굶겼지요. 시어머니에게 돈을 빌린 마을 사람이 몇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중 장터 근처에 사는 목수를 찾아갔지요. 내일부터 저 떡집에 사람이 못 가게 막아라. 길목에 서서 손님을 돌려보내란 말이다. 내 빚을 탕감해 주겠다. 목수가 고개를 긁적였습니다. 빚은 무거웠지요. 하지만 목수의 아들이 며느리가 세운 서당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집에 돌아와 아버지, 오늘 천자문 10자를 외웠어요. 하고 자랑하는 얼굴이 떠올랐지요. 목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빚은 감사합니다만 이번 일은 못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부릅떴지요. 빚을 갚을 생각이 없느냐? 목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빚은 반드시 갚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서당에서 신세를 지고 있는데 은인의 장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 날 목수가 장터에 가서 며느리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요. 떡집 아주머니, 시어머니 쪽에서 장사를 막으라 하셨소. 빚 탕감을 해준다 했지만 나는 아주머니한테 그런 짓을 못하겠소. 며느리가 고개를 숙여 감사를 전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영향력이 장터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지요. 며느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찾아간 것이지요. 대부분 소소한 빚이었습니다. 쌀 몇 말 값, 포목 한 필 값이었지요. 며느리가 가진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며느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빚을 대신 갚아주었지요. 빚이 풀린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면 빚은 이미 갚았습니다 라고 돌아섰지요. 시어머니가 마을에서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었던 힘은 재력이었습니다. 그 재력의 끈이 하나씩 끊어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시어머니에게는 아직 마지막 수가 남아 있었습니다. 부엌종이 떠나고 유일하게 남은 신복이었지요. 시어머니가 신복에게 명했습니다. 서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이를 만나라. 아비 이야기를 꺼내면 아이가 흔들릴 것이다. 신복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도리가 서당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골목 어귀에 낯선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신복이 도리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지요. 꼬마야, 너 아버지가 내 보고 싶어 한다. 한 번 만나보지 않겠느냐? 도리가 신복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저씨, 나는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신복이 한 발 더 다가섰지요. 내 아버지가 큰 기와집에 사시는 분인데 도리가 말을 잘랐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도리가 뒤도 안 돌아보고 서당 안으로 뛰어들어갔지요. 군장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군장님, 저 아저씨가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저한테 말을 걸어요. 군장이 책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신복이 아직 골목에 서 있었지요. 군장이 호통을 쳤습니다. 남의 아이한테 왜 접근하느냐? 다음에 또 오면 관아에 알리겠다. 신복이 고개를 움츠리고 종종걸음으로 빠져나갔지요. 신복이 시어머니에게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아이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한마디를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서당 훈장이 관아에 알리겠다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턱을 괜 채 한참을 앉아 있었지요. 종도 실패했고 남편도 실패했고 신복도 실패했습니다. 며느리가 장터에서 쌓은 울타리가 단단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닿지 않았지요. 윤씨 마님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체면을 따질 때가 지난 것이었지요. 윤씨 마님은 남편을 데리고 직접 장터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떡집이 아니라 서당으로 향했습니다. 도리가 서당에서 나오는 시간을 노린 것이었지요. 해가 기울 무렵 서당 문이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지요. 도리도 나왔습니다. 윤씨 마님이 도리 앞에 섰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었지요. 윤씨 마님이 도리의 팔을 덥석 잡았습니다. 이 아이는 내 손자다. 데리고 간다. 도리가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놔주세요. 서당 아이들이 뒤돌아보았지요. 훈장이 문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장터 상인들이 소리를 듣고 몰려들었지요. 윤씨 마님은 도리의 팔을 놓지 않았습니다. 도리가 팔을 빼려 했지만 윤씨 마님의 손에 힘이 샜지요. 남편은 옆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말리지도 않고 거들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장터 사람들이 애워쌌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윤씨 마님이 6년 전 며느리를 쫓아냈다는 것을. 쫓겨난 며느리가 맨손으로 장터에 와서 떡을 빚고 된장을 담그고 서당을 세우며 아이를 키워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포목 장수가 소리쳤습니다. 한 번 내쫓고도 아이가 잘 되니까 빼앗아 왔소. 이게 사람이 할 짓이오. 객주 주인이 나섰지요. 저 아이 어머니가 맨손으로 이 장터에서 6년을 혼자 키웠소. 그런데 이제 와서 데려가겠다고 장터 안악들이 윤씨 마님을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아이 못 낳는다고 쫓아놓고 아이 낳으니까 뺏으러 오는 거야. 저런 시어머니가 어딨어. 서당 아이들의 어머니들도 나섰지요. 우리 아이들 글 가르쳐주는 분의 아이를 뺏어가겠다고? 윤씨 마님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윤씨 마님이 소리쳤지요. 이 아이는 우리 집안 핏줄이다. 내 손자를 내가 데려가는 게 뭐가 잘못이냐. 하지만 장터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생선 장수가 윤씨 마님 앞에 떡 버티고 서서 말했지요. 핏줄이면 다요? 쫓아낼 때는 핏줄이 아니었소. 며느리가 아이를 베고 있는 걸 알면서 쫓아냈소. 몰랐소. 윤씨 마님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도리가 윤씨 마님의 손에서 빠져나왔지요. 장터 사람들이 도리와 윤씨 마님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도리가 윤씨 마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 나는 어머니랑 살 거예요. 나를 데려가면 어머니가 혼자 됩니다. 윤씨 마님의 손이 허공에서 멈추었지요. 도리가 돌아서서 떡집 쪽으로 뛰었습니다. 분이가 소동을 듣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도리가 분이의 품에 안겼지요. 분이가 도리를 껴안고 윤씨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분이의 눈에는 분노도 두려움도 없었지요. 단단함만 있었습니다. 윤씨 마님이 고개를 돌리고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뒤를 따랐지요. 이 소동이 두 마을에 퍼졌습니다. 장터뿐 아니라 윤씨 마님이 사는 마을에서도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지요. 큰 기와집 마님이 장터에서 손자 뺏으려다 망신당했다더라. 쫓아놓고 뺏으려 하다니 체면도 없는 사람이야. 그 댁이 요즘 정도 다 내보냈다던데 집안이 예전 같지 않은 모양이야. 윤씨 마님이 마을에서 목소리를 높이면 사람들이 뒤에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윤씨 마님의 체면이 바닥을 친 것이었지요. 윤씨 마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대문을 열자 낯선 사내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옷차림이 허름했지만 눈빛이 날카로운 사내였지요. 빚쟁이였습니다. 사내가 윤씨 마님에게 고개를 숙인 뒤 말했습니다. 마님, 도련님이 제 노름판에서 지신 빚이 큰 양이 넘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윤씨 마님의 머리가 하얘졌지요. 무슨 소리냐? 우리 아들이 노름을? 사내가 대답했습니다. 도련님이 저희 판에 드나드신 지 5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푼돈이었는데 요즘은 판돈이 커지셨습니다. 윤씨 마님이 남편을 찾았습니다. 이리 나와라.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윤씨 마님의 눈을 피했지요. 윤씨 마님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곳간 돈을 가져다 노름판에 쏟아부었단 말이냐. 내가 금이 그년이 가져간 줄 알았더니 내 놈이었어.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뿐이었지요. 윤씨 마님이 대청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이었지요. 윤씨 마님이 곳간으로 갔습니다. 곳간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지요. 은전 상자가 비어 있었습니다. 금이가 빼돌린 것, 아들이 노름으로 날린 것, 윤씨 마님이 보약값과 중매 비용으로 쓴 것이 겹겹이 쌓여 곳간이 바닥난 것이었습니다. 윤씨 마님이 빈 곳간 안에 서서 벽을 짚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한숨이었지요. 그러나 윤 씨 마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논밭이 있었습니다. 집이 있었습니다. 이 기와집과 논밭은 윤 씨 마님의 남편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내려온 재산이었지요. 윤 씨 마님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논밭을 담보로 잡히면 된다. 빚쟁이 빚도 갚고 손자도 데려올 방도를 마련할 수 있다. 손자만 데려오면 모든 것을 다시 세울 수 있다. 윤 씨 마님은 다음 날 관아에 가서 논밭의 명의를 자신에게로 넘기는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논밭을 윤 씨 마님 앞으로 바꿔야 담보를 잡힐 수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분이는 장터 소동 이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윤 씨 마님이 장터에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물러날 터였지요. 하지만 윤 씨 마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막무가내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분이는 도리를 옆에 눕히고 아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도리의 숨소리는 고르았습니다. 분이의 마음은 고르지 않았습니다. 윤 씨 마님의 눈에서 본 것은 분노가 아니었지요.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의 집착이었습니다. 그 집착이 어디서 오는지 분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지요. 윤 씨 마님은 멈추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관아에 명예 이전을 신청한 지 수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날마다 아전을 재촉했지요. 빨리 처리해 다오. 급한 일이다. 하지만 관아에서는 아무런 기별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참다 못해 직접 관아로 갔습니다. 아전이 동원 마루에 서류를 펼쳐놓고 시어머니를 맞았지요. 아전의 표정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마님, 명예 이전을 처리하려면 상속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영감님의 족보와 관아 기록을 대조했는데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등이 굳었지요. 무엇이 맞지 않느냐? 시어머니가 되물었지만 목소리가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아전이 서류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지요. 영감님께서 도련님을 보셨다고 족보에 기록된 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를 전후로 약 2년간 영감님이 다른 고을의 관역으로 나가 계셨던 기록이 관아에 남아 있습니다. 이 고을에 안 계셨던 겁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전이 말을 이었지요. 전임 아전 시절에는 이 기록을 문제 삼지 않은 모양입니다. 영감님이 살아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부임한 뒤 상속 관련 서류는 관역 기록까지 대조하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아전이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 불일치가 해소되지 않으면 명예 이전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전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을 열어야 하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시어머니가 평생을 걸어 지켜온 비밀이 종이 한 장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2년 동안 이 마을에 없었습니다. 다른 고을의 관역으로 나가 있었지요. 그 2년 동안 시어머니의 배가 불러왔고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당시 의아하게 여기기는 했습니다. 영감이 없는데 아이가 생겼다고 수군거렸지요. 하지만 남의 집안일이었습니다. 입에 올리기도 꺼려지는 이야기였습니다. 무엇보다 먹고 살기 바빠 남의 족보를 파고들 여유가 없었지요. 시아버지가 관역에서 돌아와 내 아들 맞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아무도 더 묻지 않았지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시아버지는 이 사실을 무기로 평생 시어머니를 짓눌렀지요.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면 시아버지가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큰 소리칠 처지냐.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어야 했지요. 시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비밀이 유지되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자신의 씨가 없다는 것이 알려지는 것이 싫었기에 족보를 함께 꾸몄지요. 서로의 치부를 감싸는 공범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시어머니는 혼자 이 비밀을 안고 살아야 했지요. 시어머니가 손자에게 그토록 집착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때가 끊기면 재산 상속과 제사 승계 문제로 족보를 다시 열어봐야 했지요. 족보를 열면 아들의 출생이 재검증됩니다. 재검증되면 이 불일치가 드러나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손자가 있어서 대가 이어지면 족보를 건드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파헤치지 않았지요. 손자는 시어머니에게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족보를 건드리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방패였지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스스로 명예 이전을 신청하면서 족보 대조를 촉발한 것이었습니다. 손자를 데려오기 위해 돈이 필요했고 돈을 만들려고 논밭을 담보로 잡히려 했습니다. 담보를 잡히려면 명의를 자기 앞으로 옮겨야 했고 명의를 옮기려면 상속 관계를 증명해야 했지요. 상속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역 기록과 족보가 어긋난 것이 드러났습니다. 시어머니 자신의 조급함이 자기 비밀을 파헤친 것이었지요. 시어머니가 관아에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관아 앞 돌계단에 주저앉았지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걸어 지킨 비밀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명예 이전이 보류되었으니 논밭을 담보로 잡힐 수도 없었지요. 돈을 끌어올 길이 막혔습니다. 아들의 노른 빚은 쌓여 있고 곳간은 텅 비어 있고 이제 비밀까지 흔들리고 있었지요. 며칠 뒤 명예 이전이 보류되었다는 소식이 빚쟁이들에게 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논밭 담보를 빌미로 돈을 빌린 사람들이 있었지요. 아들의 노른 빚과는 별개의 빚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종의 품삯을 메우고 금이에게 빼돌린 돈을 보충하기 위해 여기저기서 끌어다 쓴 것이었지요. 이 사람들은 논밭을 담보로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그 논밭의 명예 이전이 안 되니 담보 가치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시어머니의 대문 앞에 몰려왔지요. 논밭 담보로 빌려줬더니 그 논밭이 이전도 안 된다며 돈을 돌려내시오. 시어머니가 대문을 닫아 걸었지만 빚쟁이들은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관아에서 경매 결정이 내려왔지요. 시어머니의 기와집과 논밭이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빚을 갚기 위한 강제 처분이었지요. 경매 소식이 장터까지 퍼졌습니다. 며느리는 이 소식을 듣고 밤새 뒤척였지요. 며느리에게는 몇 년간 떡과 된장을 팔고 납품을 하며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경매에 나온 기와집과 논밭을 낙찰받을 만큼은 되었지요. 시어머니의 빚이 워낙 쌓여 경매가가 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경매에 참여했습니다. 다른 입찰자가 없었지요. 시어머니 집안의 사정을 아는 마을 사람들이 저 집을 사면 골치 아프다며 꺼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유일한 입찰자였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기와집과 논밭을 낙찰받았지요. 쫓겨난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집과 땅의 새 주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마을이 술렁였지요. 남편이 며느리를 찾아왔습니다. 장터에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은 행색이었지요. 옷이 해지고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서 나가야 한다. 나도 갈 곳이 없다. 며느리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가 품에서 종이를 꺼냈지요. 소박 증서였습니다. 며느리가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지요. 여기에 서명하세요. 우리는 이미 남남이지만 문서로도 끊어야 합니다. 남편이 소박 증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지요.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할 말을 찾는 것 같았지만 찾지 못했지요. 남편이 붓을 들었습니다. 이름을 썼지요. 먹물이 종이 위에 번졌습니다. 남편이 붓을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지요. 며느리도 묻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기와집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대문은 6년 전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보따리를 던졌던 바로 그 대문이었지요. 어서 꺼져라. 시어머니가 그날 내뱉었던 말이 그 대문에 아직 묻어있는 듯 했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가 이 대문 밖으로 나가야 했지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보았지요. 둘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리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보따리 하나를 든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졌지요. 시어머니가 대문을 나선 다음 날 장터에 금이가 나타났습니다. 금이는 쫓겨난 뒤 인근 마을에서 삭바느질로 연명하고 있었지요. 금이의 손에 보따리가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금이가 장터 한복판으로 걸어가 보따리를 풀어놓았지요. 안에서 장부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집의 재산 장부였지요. 금이가 쫓겨나면서 찬장의 은전만 가져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부도 품에 감추고 나왔던 것이지요. 금이가 장터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것이 큰 기와집의 장부요. 마을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얼마나 매겼는지, 논밭을 어디에 이중으로 잡혔는지 다 적혀 있소. 장터 사람들이 몰려들었지요.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을 사람들에게 꿔주며 매긴 이자가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논밭을 두 곳에 동시에 담보로 잡힌 기록도 있었지요. 사람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게 사실이오. 우리한테 이자를 이렇게 매기고 있었어. 장부의 글씨는 빼곡했지요. 누가 얼마를 빌렸고 이자를 얼마나 물렸고 갚지 못하면 어떤 것을 빼앗았는지가 한 줄 한 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시어머니의 마을까지 퍼졌지요. 시어머니에게 이자를 뜯긴 사람들, 시어머니 앞에서 기가 죽어 살았던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집에 없었지요. 집은 며느리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을에서 휘두르던 권위가 빛 위에 세운 허상이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시어머니는 마을을 떠나 읍내 변두리의 작은 방을 얻었습니다. 남은 돈이 없어 삭실이라도 해야 했지만 평생 남의 일을 시키기만 했던 사람이었지요. 빨래도 서툴고 밥도 태우고 바느질도 못했습니다. 장터 망신, 재산 상실, 아들의 배신, 평생 지킨 비밀의 위태로움이 겹겹이 쌓여 화병이 깊어졌지요. 시어머니는 작은 방에 누운 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노른 빚에 쫓겨 종적을 감췄고 금이는 장부를 뿌리고 사라졌고 종과 신복은 이미 등을 돌렸지요. 남편이 어느 날 밤 며느리의 떡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소박 증서에 서명하고 떠난 뒤 처음이었지요. 행색이 초라했습니다. 옷이 해지고 얼굴이 까맣게 탔지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많이 편찮다. 읍내 변두리에 혼자 누워 계시다. 아무도 안 간다. 남편이 한 발 더 다가서며 말을 이었지요.
한 번만 가봐줄 수 없겠느냐. 며느리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의 눈에 연민이 스쳤지요.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 집안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서명하셨잖아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지요. 한참을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사람을 시켜 유언장을 보내왔습니다. 읍내방에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부탁해 전한 것이었지요.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은 재산 일체를 손자 도리에게 물려준다. 며느리가 유언장을 읽었지요. 남은 재산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빚뿐이었지요. 집과 논밭은 경매로 며느리에게 넘어갔고 곳간은 텅 빈 지 오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었지요. 물려줄 것이 없는데도 물려준다고 썼습니다. 며느리는 유언장을 아궁이에 넣었지요. 불꽃이 종이를 삼켰습니다. 며느리가 도리에게 말했습니다. 도라,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거다. 남의 것을 물려받을 필요 없다. 도리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런데 도리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할머니 계신 데를 알고 있어요. 장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가볼래요. 며느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도리의 눈이 진지했지요. 그 눈에 미움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가보려무나. 도리가 읍내 변두리의 시어머니 거처를 찾아갔습니다. 좁은 골목 끝에 작은 방이 있었지요.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도리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 앞 흙바닥에 쪼그려 앉아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지요. 할머니가 찾는 손자는 돈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아이였습니다. 도리는 글씨를 쓰고 일어나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왔지요. 기침을 하며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흙바닥에 글씨가 있었지요. 시어머니가 한참을 서서 그 글씨를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었지요. 시어머니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흙바닥에 주저앉았지요. 그 뒤로 시어머니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지요. 읍내방은 비어 있었고 시어머니의 짐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기와집을 허물지 않았습니다. 기와집은 컸지요. 장터의 작은 서당으로는 아이들이 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기와집을 수리했습니다. 대들보를 점검하고 마루를 닦고 벽에 새 흙을 발랐지요. 기와집 안에 방 3칸을 꾸몄습니다. 한 칸은 글을 배우는 방, 한 칸은 셈을 배우는 방, 한 칸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마당 쪽 방이었지요. 기와집 대문에 새로운 현판이 걸렸습니다. 시어머니 밑에서 일했던 신복이 며느리를 찾아왔지요. 신복은 시어머니 집을 나온 뒤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며 품팔이를 했습니다. 신복이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제가 마님 심부름으로 아이를 꿰려 했던 것 부끄럽습니다. 며느리가 신복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나간 일입니다. 서당에 관리할 사람이 필요한데 혹시 이를 찾고 계시면 이리 오시지요. 신복이 고개를 깊이 숙였지요. 장터 상인들이 모여 며느리에게 제안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장터 일을 좀 맡아주시오. 장터뿐 아니라 마을 전체가 아주머니를 믿고 있소. 며느리가 손을 내저었지요. 저는 장사꾼일 뿐입니다.
포목 장수가 말했습니다. 장사꾼이 마을을 가장 잘 아는 법이요. 할머니가 웃으며 거들었지요. 아가, 내가 맡아라. 나는 이제 늙어서 좌판 앞에 앉아있기도 힘들다. 며느리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리가 서당에서 그를 가르치는 날이 왔지요. 군장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도리가 어린 아이들의 셈을 맡았습니다. 도리가 가르치는 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지요. 장터에서 값을 계산하는 법, 좋은 물건을 고르는 법, 거래를 정직하게 하는 법이었습니다. 도리는 어머니에게 배운 것을 아이들에게 전했지요. 아이들이 도리를 따랐습니다. 도리 형, 이 콩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냄새를 맡아봐. 좋은 콩은 고소한 냄새가 나. 어느 저녁 도리가 서당 마루에 앉아 장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며느리가 떡을 찌고 있었지요. 떡집에는 여전히 줄이 길었습니다. 서당에서 아이들이 글 읽는 소리가 들렸지요. 도리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 이 서당을 계속 맡을래요. 장사도 하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며느리가 도리를 보았지요. 도리의 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 이름을 세우겠다는 빛이었지요. 며느리가 도리의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기와집 대문 위의 새 현판에 노을빛이 번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지키려 했던 가문의 이름은 사라졌지요. 대신 며느리와 도리가 만든 터전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름도 족보도 없지만 사람들이 모이고 아이들이 자라는 곳이었지요. 며느리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아래 좋아요, 구독, 하이프 버튼 꾹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눌러주시는 그 한 번의 손길이 손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